자, 오늘 동동 두 번째 동동의 두 번째 시간에 해당되고 있죠. 그 볼프강 슈타우트 저번 시간에 봤던 살인자는 우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마지막 장면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 주인공 수잔나하고 한스, 두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적대자인 자기에게 상관을 살해하려고 갔지만은 그게 이제 그렇지 못하고 법원에 고소하는 그런 것으로 브리킨으로 살해할 만큼 품게 됐지만은 말하면서 법의 판단을 맡기는 것을 끝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자 그녀는 말합니다. 그하고 이제 그 수잔나가 얘기하니까 메르텐스 하지만 고소할 의무는 있다 라고 그렇게 법의 판단을 맡기고 있죠. 이 영화는 과거의 독일에 대한 논쟁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과거에 대한 논쟁 이런 주의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나치 시대의 제의식, 방관자, 내적 망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전쟁 범죄자가 다시 경력을 쌓은 후에 싸우고 있는 전후 사회를 비판하고 있고, 영화는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하지 않는 관객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수잔느 발러와 한스 메르텐은 다름 아닌 볼프강 슈타트의 자신의 영화적 활동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제이기도 한 방관자라고 하는 것이죠. 방관자, 독일어 하면 미트로이프라고 하는 방관자인데, 이것은 볼프강 슈타우테가 나치 시대에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지내왔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도 일치합니다. 슈타우테는 이미 악평이 높은 독일의 선전 영화인 바이트 하라는 유대인 쥐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유대인 쥐스에서 법원석이 칼라브의 친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트 하라는 악명 나치 영화에 볼프강 슈타우테가 배우로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나치 영화를 증오하고 싫어하고 그래 하면서 이 영화에서는 등장했다. 이게 역시 방관자의 위치죠. 또한 칼 리터의 공로를 위하여 라고 하는 영화, 그다음 아르투르 마리아 라베날트의 독일을 위해 달리다, 라이트 해트 피어 도이치란 1941년 이런 데서 역시 마찬가지로 방관자로서의 조연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으로서 연출한 오랑캐 강대, 멋져. 그냥 아크로바트 쉔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쉔 상당히 이 오므라우트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세 개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아크로바트 쉔이라는 영화들. 1943년 영화인데 볼프강 슈타우테는 침묵하는 저항. 좋은 말로 하면 침묵하는 저항. 좀 좋지 않은 말로 하면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잘못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을 자기가 의식하면서도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편입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밑으로 그걸 방관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비정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동독에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자기의 그런 영화관, 예술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파시즘을 주제로 하면서 나치 범죄에 대한 독일인의 제의식과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살인자는 우리 중에 있다라고 하는 영화는 전율 영화, 그로엘 필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나치 전율 영화, 나치 그로엘 필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로엘 필름, 전율, 그로엘은 무서움, 전율 이런 걸 얘기해. 전율 영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로타치온 되겠어 보겠습니다. 로타치온 역시 볼프강 슈타우테 영화입니다. 베르너 클링글러나 페터 바이스와 마찬가지로 볼프강 슈타우테 역시 서독에 시작되는 제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회전, 로테이션이죠. 로타치온은 영화를 만드는 1949년대. 이 영화를 제작하기 1년 전에 슈타우테는 독일 나치 시대에 만들었지만 상린이 금지당한 자신의 영화 이름을 도둑맞은 남자, Der Mann, den Namen Stahl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944년에
이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나치 시대이기 때문에 금지당한 영화. 이것의 내용을 조금 변경하여 있어 프리돌린 B씨의 이상한 모험 Die seltsame Abenteuer des Herrn Fridolin B 라고 하는 이런 것을 1948년에 만들어서 상영하지만은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전, 그 다음에 만들어진 회전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세 번째 영화죠. 로타죠. 이 회전이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 작품이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점에서 영화는 살인자는 우리 중에 있다 라고 하는 동도에서 거의 두 번째 작품으로 이것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두 번째 작품, 원래는 세 번째인데 두 번째 작품은 첫 번째 작품의 영화에서 다룬 나치의 가구 문제를 이 영화는 다루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은 가구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죠. 회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비유적인 의미죠. 뭐가 회전하느냐라고 합니다. 회전 돌아가는 건데요. 예, 여기 하나 비유적인 대입니다. 회전은 윤정기 나사바퀴를 크로즈업 시킨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이거 회전이라고 하는 영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회전. 네. 로타샤인 대파 필름, 대파 영화로 돼 있죠. 로테이션. 예. 이제 신문사를 우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정기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첫 번째 제목이 Die Schlacht um Berlin이라고 해요. Die Schlacht um Berlin. 베를린 근처에서의 전투라고 하는 제목이죠. 신문 제목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회전은 윤정기 나사바퀴를 크로즈업 시킨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인쇄소 안의 모습을 줌아웃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정기에 걸려있는 신문의 기사인 베를린 근처에서의 전투 Die Schlacht um Berlin이 다시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어느 감방의 벽에 적혀있는 낙서를 크로즈업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감방이 나옵니다. 형무소. 예. 어디 있습니까? 자유를 위하여. 여기 있죠? 자유를 위하여. 좀 잘 안 보이는데, Fear the Freiheit. 독일어로, Fear the Freiheit. 이래가 나와서, 이게 이제, 이 감옥에 있다가, 이끌려가서 죽음을 당한 그러한 재소자들이 자기가 죽기 직전에 아니면 여기에 감옥에 있으면서 벽에 써놓은 그런 글씨들, 죽음에 임박한 글씨들, 이런 것들을 지금 크로즈업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하인츠 바이스라는 사람인데요. 보입니까? 하인츠 바이스 보면 힌게리히테트, 되어 있죠. 여기는 처형당했다는데 힌리히테트 처형하던데 힌게리히테트. 그래서 1944년 9월 8일에 되어 있습니다. 1944년 9월 8일에 이게 처형당했다. 뭐 이런 것이들, 누구누가 처형됐다, 이런 것이 쭉 쓰여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칼 세히라는 사람이 있는데, 칼 세히 역시 마찬가지로 힌게리히테트 처형당했다. 언제? 1944년 여기 11월 15일. 11월 15일이죠? 예, 11월 15일. 뭐 이런 것들이 쭉 쓰여 있습니다. 그죠? 그 옆에 있는 거 1945년 2월 26일에 대해서 프랑스에 그 아디아뚜 너희들 안녕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죽음 전의 인사, 뭐 이런 것들이 쭉 쓰여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라는 글씨가 뚜렷하게 강조해 보입니다. 그 밑에 쓰인 1940년 2월 아직 2차 대전 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940년 2월이 쓰였으니까 아직 2차 대전이 진행 중이다.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습니까? 1945년 몇 월달에 끝났어요? 5월 8일에 끝났죠. 왜냐면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을 했어요. 무조건 항복. 베딩궁슬로제 카피툴라치온, 조건 없는 항복을 1959년 밤에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5월 8일에 행해서 5월 8일에서 5월 9일로 넘어가는 그 밤사이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5월 9일이 독일이 항복한 날이 됩니다. 2월이니까 이거 암시되고 있어요. 이 여자 장면에서 어느 나이든 여자가 빵집에서 빵을 사다 오다가 폭격을 죽는 충격적인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네, 이 장면이 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어떤 여자가 빵집에서 빵을 가지고 사다 오면서 폭탄이 옆에 터지니까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형무소. 그리고 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쓰여 있는 여기에 있다가 죽어간 사람들 이름이 쓰여 있는 이런 것을 쭉 보면서 그냥 이런 것을 벽을 응시하고 있는 장면만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백크라이, 이 여자인가요? 빵을 사고, 전쟁의 베를린입니다. 나오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죠? 그 죽음 당한 모습이 나오고요. 파괴된 이미지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요. 어느 나이든 여자가 빵집에서 빵을 사나보다 폭격으로 죽는 충격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베를린 지하철의 역에 많은 사람들이 대피해 있는 가운데 베를린 근처 및 근교 및 전쟁 상황에 대한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다시 조금 전에 보였던 이제 감방이 나타나고요. 주인공 수상남자인 한스 벤케.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한스 벤케인데 이 사람 얼굴이 크로즈업됩니다. 그리고 20년 전에서 시작합니다. 소위 뭐라 하십니까?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거죠. 과거로 시간 역으로 흐릅니다. 20년에 시작한다. 라는 자막과 함께 이 영화는 프레시 기법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그거까지만 잠깐 우선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하철역에서 전쟁 상황에 대한 그런 것을 방송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벽을 다시 응시합니다. 누구누구 사람이 죽은 그런 과정을 쭉 읽고 있어요. 칼 세히라는 사람은 언제 죽었다?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여기 나오죠? As begun for 20Jahre. 20전에 시작한다. 그리고 20전으로 프레시 기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자기 20전에 자기의 그런 아내 될 사람과 만나는 이런 그 러브 스토리 형식이 조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기차에서 연인 샬롯테, 조금 전에 만났죠. 샬롯테를 기다리는 벤츠는 그녀와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직장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나르신 구직센터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장면과 샬롯테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구직센터를 찾아가는 장면은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베를린 모르겐 포스트 신문입니다. 1929년 5월 6일자 신문에 그 1959년
자기가 살고 있는 20년으로 흘러가는데 그 20년의 시기가 1929년의 시기. 그러니까 우리 대공황 시기죠. 경제가 굉장히 파탄된 그런 시기. 그 1929년 5월 6일 신문에 400만 명의 실업자라고 하는 그런 일면 기사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1929년 대공황의 경제의 상황을 대공황의 경제적 상황임을 관객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전이라고 하는 영화는 나치 시대의 노동자 가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동 영화들 대부분 다 노동자 가족을 다루고 있죠. 노동자 가족. 이 영화는 나치 시대를 지나면서 겪는 가족사를 자세하게 다루면서 시민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시대 질고를 기억의 흔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대전이 끝난 후 3년간의 가족사도 같이 서술하면서 그러니까 나치 시대와 나치 경쟁이 끝난 그 이후의 3년간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나치 이데올로기가 동독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독뿐만 아니라 서독에 해당되는 정신적 소시민의 역사 중에서 전후의 가장 최근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영화는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회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회전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제목인 회전, 로테이션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쇄교실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이 영화의 시각적 주도 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반복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한 경고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회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다 이런 거죠. 하나는 이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각적 주도 동기, 뭐가 계속 이렇게 굴러간다라고 하는 아까 윤전기가 있죠. 윤전기가 것처럼 굴러간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도 반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치 역사도 또다시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로테이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경고적 의미에서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적 의미를 가진 해전의 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아비트에 있는 감옥에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감옥에 죄수로 수감된 신문사의 인쇄 담당자인 한스 뱅케. 한스 뱅케라는 이 사람의 그 직업이 이 영화에서 직업이 신문사의 인쇄 담당이란 자입니다. 자신이 가족사를 해상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 감옥에서 죄수로 이제 수감되어 있던 사람인데, 그리고 프레시백이 영화 전체의 서사를 이끌어갑니다. 감옥 한쪽에 긁어서 써놓은 글자는 희생자의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중심 서사가 가족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후 영화로서 이 영화의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트의 노래를 삽입시키면서 지하방에서 초라하게 고양된 결혼식 장면은 이러한 관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그 한스 뱅케와 아까 만나는 장면이 나왔죠. 샬롯테와의 그런 결혼 장면. 그 당시에 결혼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브레이트의 그런 동독 영화니까요. 동독 영화니까 브레이트의 그런 관점이 많이 들어와 있고 노래도 삽입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회전은 결혼식 장면에 브레이트의 노래를 삽입시키면서 브레이트와의 상호 매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브레이트의 서사곡 형식과 몽타주의 서사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화는 소시민인 뱅케가 궁핍한 시대에서 목가적인 삶이 무너지고 실업자로 내몰리는 가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의 여파가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뱅케는 실업자가 됩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다 그는 다시 직업을 얻습니다. 그의 아내가 출산하자 그의 삶이 보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나치 사회의 체계가 자신에게 보장을 마련해 주자 그런 나치즘에 대한 방관자가 됩니다. 또다시 방관자의 주제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유대인 이웃이 강제 수용소로 강제 이송당하는 가정에서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자기 밑에 보니까 창문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가오고 사는 그런 이런 건물인데 소란 뭐가 밑에서 소란이 있어서 내려다 보니까 유대인이 자기 이웃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끌려가고 있어요. 나치한테. 그런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화는 간접적으로 나치즘의 반유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인의 경고로 인해서 그는 나치즘의 실상을 파악하게 되고 점차 내적 저항을 하기 시작하고 저항골의 인쇄물을 인쇄합니다. 이 점에서 벤케가 소극적인 기회주의자에서 적극적인 행동가로서 변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히틀러 청년이 된 아들, 그 아들이 히틀러 청년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하면서 아버지는 감옥에 투옥됩니다. 잠깐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자기 아내와 만나서 이제 낭만적인 그런 시절을 처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주도동기로서의 그 로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영화의 실험 모티브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피어 밀리언 아바스로우제 되어 있습니다. 400만 명의 실업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그런 주제를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고 있죠. 그게 언제냐 그러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전타기죠. 1929년 5월 6일자 1929년 5월 6일자 일요일 날짜가 찍혀 있고요. 거기에 400만 명의 그 실업자라고 하는 그런 신문기사가 굉장히 크게 크로즈업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직, 그 직장을 얻어야 되겠다. 구직 모티브가 상당히 강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가장 이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상당히 목가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쇼에서 하는 그 광고죠. 요즘 광고판을 이제 메고 왔다 갔다 하는 이른바 광고맨으로서 그런 임시적인 일자리를 얻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용직으로서 일을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이 요 장면이에요. 요 장면이 이제 브레이트의 노래가 삽입된 그런 결혼식 장면입니다. 결혼 장면인데 아주 그냥 아는 그 몇몇 친지들만 불러서 아주 간단하게 소박하게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 장면이 이제 이 장면이에요. 결혼식 장면이 좀 길게 이어지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어려운 궁핍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출산의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그 산파를 불러서 출산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아기가 태어나서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여기서 이제 가정
이게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와 이제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대립하는 장면이 그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나치의 그런 사람들과도 같이 연계돼서 일을 하게 된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자, 잠깐 볼까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나오는 나중에 좀 이따 보면은 뱅크가 소극적인 기회주의자 적극적인 행동가로 이제 변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히틀러 청년 하지만 그 히틀러 청년이 된 아들이 아까 그 조그만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요 그 히틀러 유겐트가 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나치즘에 반항하는, 저항하는 그런 행동, 인쇄물을 배포하고 이런 것들 있죠? 유해배포 이런 것을 알고 자기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자기 나치 자기 아들이 히틀러 유겐트 아들이 자기 상관한테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나치에 대항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나치에 위해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유해물 배포 같은 거. 이것을 아버지를 고발하니까 아버지가 잡혀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감옥에서 처형에 당하기 전에 종전이 임박하게 되어서 감옥에 풀려나는데 아까 우리 첫 장면에 보았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아까 감옥 속에서 처형된 사람 또는 감옥 속 처형자들이 그 감옥에 자기 글을 남긴 이런 거 있죠. 앞에 그것이 뒷장면에 나오는 것을 앞에 먼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프레시 포워드죠. 프레시 포워드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옥에서 자기가 죽음에 임박했는데도 전쟁이 이제 끝나기 조금 직전에 이 사람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였던 아들, 그리고 자기 아들도 전쟁 포로였는데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줘요. 소위 부자 갈등의 모티브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부자 갈등의 모티브가 이 영화에서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슈타우트의 해전에서 나치스의 아들을 용서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용서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나는 이 영화 회전에서 인쇄 담당자 뱅크를 통해 제시하던 이런 독일인의 유형이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여기에 나오는 영화 주인공 뱅크라고 하는 그런 인물과 자기의 그런 입장이 거의 유사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도 뭐라는 의미입니까? 자기도 방관자였다. 미트로이프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런 고백에서 이후에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슈타우트의 영화는 쿠르트 메치라고 하는 다른 이제 동독의 다른 영화 감독이 있는데요. 이 쿠르트 메치가 만든 그늘 속에서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고백 영화다. 고백 영화, 백켄 프리스 필름, 자기 자신의 그런 입장을 고백하는 그 영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치의 과격한 민족주의보다는 개인적 삶에 초점을 맞춘 이 회전은 아버지와 히틀러 청년인 아들의 갈등이 중심 주제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에서 아버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역사에서 잘못을 깨달은 인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동독의 붉은 군대가 아버지의 자살을 막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동독 영화들은 러시아의 붉은 군대, 이른바 로테아미라고 하는 붉은 군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49년 브레이트가 지적한 대로 이 시기의 영화는 새로운 인간 이외에도 지하운동, 토지분배, 이개년 계획 등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토지의 강제 몰수와 토지분배의 주제는 사회주의 강령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과 일치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영화 회전은 내면적 삶의 공간을 기호적으로 드러내는 영화 살인자는 우리들 중에 있다 보다 역사의 객관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전의 마지막 부분에 젊은 부부가 역사는 항상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라고 하는 점과 인간을 교육시킬 수 없는 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소련 군사 행정처의 관점에 맞지 않아 수정을 요구받게 됩니다. 동독영화, 초기의 동독영화는 이 소련의 점령지에 소련에서 아직 풀리기 전까지는 이게 소련 군사 행정처라고 하는 그런 관청에서 검열을 했었죠. 그래서 검열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수정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슈타우트는 전쟁포로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나치즘 제복을 소각하는 아버지 장면을 삽입하면서 이 수정제거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파의 사장인 제프 슈바브는 제복을 소각한다는 것은 관객에게 제복에 대한 협오감을 불러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포함해서 다시 이 영화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조금씩 스킵해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뱅크가 이게 사장한테 끌려가가지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약간 저항적인 내적 저항을 행위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히틀러 주겐트 스탈린그라드에 대한 전투를 이제 신문 기사와 함께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적 저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강화되는 그 과정이 지금 조금 전에 그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항 문수죠. 나치에 저항하는 그런 문수를 인쇄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조금 전에 여기 이제 제 아들입니다. 히틀러 얘기했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그런 문서를 우연히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문서죠. 여기 나오죠. Schluss mit dem Wahnsinn des Hitlerkrieges. 뭐라 할까요? 히틀러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얘기입니다. 히틀러 전쟁의 그런 광기를 그만두자. 광기를 이제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틀러 전쟁이 일으킨 그런 것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서술한 그런 것을 보게 되고, and the madness 끝마쳐야 된다라고 보게 되고, 이걸 자기 상관에게 갖다 주면서 자기 아버지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네, 다시 이제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아까 첫 장면에서 보았던 아까 그 장면이 다시 나오죠. 그 프레시 포워드 장면입니다. 그죠? 다시 나오고요. 전쟁의 시퀀스가 이어지고 이 전쟁에서 풀려나고요. 전쟁에서 다시 풀려나고
자기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부자와의 그런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제복, 이게 태어나는 여러 가지가 조금씩 변형되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고소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만든 자기 아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도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이런 거리를 이제 똑같은 아까 장면이죠. 자기 아버지가 뱅키가 자기의 아내인 샬롯테를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만나서 이렇게 사랑의 얘기를 나누던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을 자기 아들이 그런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나오죠. 리피트 반복의 문제입니다. 역사의 반복에 대한 그러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이 영화가 이게 또 아까 첫 장면에서 자기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바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갔던 그 길, 여러 장면이 똑같게 앞에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 아들 다시 걸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로테이션이라는 영화예요. 그죠? 그 주제를 보면 몇 가지가 있죠?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나치가 일으킨 전쟁, 나치가 일으킨 그 이데올로기 반복을 그만둬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 가족의 중요성, 그 다음에 부자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모티브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로타치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콘라드 볼프의 영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콘라드 볼프 중에 영화 두 종류 영화를 가지고 하나는 리시라고 하는 영화이고요. 리시는 사람 이름입니다. 리시라고 하는 영화이고 하나는 슈테른 별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러시아 별. 그 두 영화에 대해서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어났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시험. 네, Genocide. Da der Schatten des Dritten Reichs schon über Deutschland schwebte, schlief FC Weißkopf ist ein Buch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Genocide. Da der 그게 있습니다. 제3제국의 그림자가 벌써 독일을 덮어서 이렇게 슈베트 이렇게 부유하고 있어 떠다니고 있는 그 시기에 FC 바이스코프라는 사람이 하나의 책을 썼다 그렇게 돼 있죠. 책을 썼다 그렇게 시작해 있고요. 무슨 책입니까? Das nicht nur von unserer jüngsten Verlegenheit berichtet. 우리들의 과거, 최근의 그런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ondern zugleich
ein Erschütterung des Kapital aus der Geschichte des menschlichen Herzens erzählt. 인간의 그런 마음의 역사, 인간의 마음의 그런 역사에서 나온 아주 놀라운 에슈트라는 사람을 이렇게 간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그 장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직접 보기 전에 조금 이제 우리가 좀 해설이 좀 필요한데요. 그에 대해서 우선 이 사람의 이 작품이 누구냐면 콘라드 볼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자선적인 영화 또는 멜로드라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콘라드 볼프 여기 있죠. 콘라드 볼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 1982년대에 죽었습니다. 1982년대에 죽었는데 동독에서 아마 동독의 여러 감독들인데 제일 유명한 감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독 영화의 감독 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콘라드 볼프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어요. 콘라드 볼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1982년도에 솔로선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마지막으로 이제 죽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예요. 많은 동독 영화 감독들은 계급,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이니까 계급, 가정, 국가의 정체성, 그다음 국가 이ide올로기에 집계된 담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콘라드 볼프는 동독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입니다. 또한 동독의 작가 영화 아우토라는 필름을 대변하고 있는 그 영화는 동독 영화사에서 그 방향성과 지향성을 예시하게 하는 뱃머리의 장식입니다. 우리가 그 배에 가면 배 앞에 무슨 이렇게 문양을 떠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배 앞에 무슨 뭐 용을 만들기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떠한 동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로 이렇게 우리가 묘사해 본다 그러면 그것을 방향을 정해주는 그러한 인물이다. 그것을 우리는 배에 있는 장식을 독일어는 갈리오네라고 표현 쓰는데 갈리온 피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독의 영화 비평가는 그를 독일 전후 영화의 위대한 희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동독의 지평을 하면서 외부 세계의 세계를 동독 외부의 세계를 논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볼프 영화의 국제화는 동시에 동독 영화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콘라드 볼프는 1965년 나중에 뒤에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 좀 내가 얘기할 것 같아요. 1965년도에 유명한 그 금지 영화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동독에서 동독의 그런 당과 동독에 나간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이라는 당이 있죠. SED라고 하는 당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통 유일 정당이죠. 독재 정당, 독재 정당, 유일 정당 이런 정당들을 이제 보통 많이 사회주의 국가는 다 운영하고 있는데 동독에도 마찬가지로 그 SED 소셜리스tische Einheitspartei라고 하는 그런 당이 있습니다. SED라고 하는 당이죠.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이라는 당인데 그 당에서 자기들의 그런 당 이데올로기, 국가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1965년 전에 만든 1965년과 66년대에 많은 영화들을 금지시켰어요. 금지시키는데 그 소위 말해서 우리 그 시기 영화를 금지 영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금지 영화 났을 때 그 금지 영화에 대한 조치, 지금 영화를 금지시킨 것의 조치에 금지시키도록 만든 그 조치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화적으로 저항했던 그런 사람이 이 콘라드 볼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 콘라드 볼프는 비록 동독 작가이지만은 서독의 그런 영화 비평가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 볼프는 나치 시대의 소련 망명 시기에 동독 영화뿐만 아니라 소련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독일 영화로는 나치 시대에 소련을 망명한 독일 감독 구스타프 폰 방겐하임의 영화 투사, 캠퍼를 들 수 있으며 소련 영화로는 바실레프 형제의 차파예프, 그다음에 에빈 지간의 크론시에서 온 우리들, 비아우스트, 크론슈타트, 그리고 리 코프첸크죠. 그레고리 코프첸크와 레오나드 트라우베르크의 영화 막심이란 3부작 등 3부작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1949년부터 1954년까지 5년간 러시아 국립영화학교에서 공부한 볼프는 동독으로 돌아와서 한 번쯤은 괜찮아. 아이말 이스트 카이말 1950년을 발표합니다. 졸업영화인 이 영화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독일과 체코 국경 사이의 조그만 음악 도시로 온 서독 작곡가의 이야기로서 음악 코미디입니다. 볼프는 두 번째 영화인 회복을 만든 이 영화는 역사에 대한 소시민적 영웅의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의학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영화는 이런 초기 영화는 귀향 영화, 하임케어 필름이라고 전에 한번 귀향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귀향 영화 또는 의사 영화로서 코미디와 같은 오락 장르라고 오락 영화라고 하는 점과 멜로드라마 양식과 서사 구조 때문에 동독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독 영화에서 멜로드라마 양식은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말지 그랬죠. 1970년대 말 지그프리드 퀸의 여배우 디 샤우스필러는 1988년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지지만 볼프 영화에서 자주 고찰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영화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멜로드라마 양식이 이 누굽니까? 콘라드 볼프 영화를 상당히 특징 찍는 장르적인 특색이 되고 있다고. 특히 볼프 영화는 내용적으로 소련과 동독과 소련의 관계를 많이 보여주지만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영화를 또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 벤더스, 그 다음에 에드가 라이츠, 라이너 베르나 파스빈더, 이른바 우리가 뉴저먼 시네마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작가들의 영화에서 보이는 서독과 미국과의 관계 및 미국 영화의 수용과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볼프는 영화에서 미국 영화도 많이 이제 수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시기에 있었던 다른 독일, 이른바 서독이죠. 서독의 그런 뉴저먼 시네마의 작가가 미국 영화를 많이 수용한 것과도 상당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벤데스와 라이츠와 파스피드 각각 로드무비와 가족의 전설 그리고 멜로드라마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비해 콘라드 볼프는 멜로드라마 형식의 주된 틀 속에서 미국의 고전적인 서부 영화 형식 등과 같은 다양한 장르 형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서부 영화 같은 걸 막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태양을 찾는 자, 전넨조허, 이게 1958년에 만들어졌지만 금지당해서 1972년도에 상영됩니다. 나는 19세였다. 이파 노인센 1968년도가 이런 것들은 미국 영화의 고전적인 서부 영화 형식을 수용한 영화에 해당됩니다. 특히 나는 19세였다. 에서 주인공 그레고리 해커는 인디안 수색병으로서 전형적인 서부에 나오는 인디안 수색병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 농가를 포위하는 그런 시퀀스가 나오는데요. 이 시퀀스는 존 포드의 역마차, 스테이지 코치.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역마차. 여러분 서부극 좋아합니까? 서부극 갖고 싶어요? 서부극 중에서 고전인 존 포드의 역마차. 그 다음에 로버트 알드리치의 아파치 같은 영화들. 역마차가 1939년도 영화예요. 아파치는 1954년 영화. 그 다음에 쉔 풀러의 화살의 질주, Run of the Arrow 1957년도 영화. 이런 것과도 상당히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세가 특히 그래요. 나는 19세였다 해서 농가에 포위한다. 이런 것들은 동독 영화 작가들도 미국 영화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반영해 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 영화의 그런 수용 이런 것들이 동독 영화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좀 이런 그런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모더니즘의 맥락에서 멜로드라마 영화는 일반적으로 강렬한 파토스, 과장된 감상성, 도덕적 양극화, 비고전적인 내러티브, 스펙타클의 효과 등 범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멜로드라마 영화의 특징이에요. 멜로드라마 뭐가 있다고요? 다시 볼까요? 강렬한 파토스. 예, 파토스. 파토스는 비극적인 비장감을 보여주고 있죠. 영어는 페이소스라 얘기하는 거. 그 사랑의 그런 사랑의 격정을 멜로드라마에서는 사랑이 상당히 격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강렬한 파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된 감상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sensibility 이런 부분들, 도덕적으로 양극화, 옳고 그름이 상당히 멜로드라마 영화에서는 옳고 그름이 상당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대척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멜로드라마에서는. 그 다음에 비고전적인 내러티브 같은 것도 스펙타클 효과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멜로드라마 영화에서는 여주인공이 고통을 받는 게 상당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여주인공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의 파토스가 그러면서 여성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강한 파토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덕적 혼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토피아적인 환상성. 도덕적으로 아까 도덕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 그랬죠. 하나의 옳고 그름이 굉장히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 옳고 그름이 뚜렷한 속에서 이 도덕적으로 여성이 혼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그런 유토피아적인 환상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서사의 불연속성과 우연의 일치, 그 다음 서사 구조에서의 뒤엉킨 플롯 구성 이런 것들이 그 멜로드라마 영화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볼프의 멜로드라마 영화는 이런 범주들을 부분적이지만 중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콘라드 볼프는 장르 고다르처럼 정치성을 표방하는 반영화는 아닙니다. 장르 고다르는 상당히 정치적인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볼프의 영화는 동독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선전 영화, 우리가 흔히 프로파간다 필름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멜로드라마 형식으로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고 있는데 장르 고다르처럼 그렇게 정치를 표방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영화의 양식을 토대로 멜로드라마 형식 속에서 파심을 다루고 있는 그 영화는 그 당시에 콘라드 볼프를 얘기합니다. 장르의 혼합 속에서 담론의 중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볼프 자신이 자신적인 배경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은 동독 사회의 모선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한 영화 미학의 추천을 확립하는데 천착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의성은 동독 영화에서 그 영화의 의미론적인 개방성을 지니게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작가들이 그 동독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강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다른 동독 작가 감독들은 선전 영화를 동독 영화는 거의 다 선전 영화로 얘기할 수 있죠. 선전 영화를 많이 드러내는데 콘라드 볼프는 그런 것을 피하면서도 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영화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동독이라고 하는 엄격한 그 비판, 이 비판의 그런 테두리 이런 데서 살아남았던 이 작가가 콘라드 볼프라고 하는 작가니까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동독이라는 엄격한 이데올로기로 굉장히 엄격한 그런 사회에서 선전 영화를 그렇게 강한 선전 영화를 만들지도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이 볼프라고 하는 사람의 예술적인 특성이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무마시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영화 미학의 다양성을 보이는 볼프의 1950년대 영화를 먼저 보고자 합니다. 특히 멜로드라마 형식을 보이는 1950년대 그 영화 리스, 내가 조금 전에 준비했던 1957년 영화 태양을 찾는 자, 1958년도지만 1972년도에 상영된 영화 별, 1900 이런 것을 보고자 합니다. 나는 19세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처럼 1960년대 볼프 영화가 집단적 회상을 보면서 역사적 시뮬레이션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거의 1950년대 영화는 역사적 패시티시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패시티시는 뭘 패시티시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패시티시는
과거로 해석하는 노스텔지아적 성향이지만은 과거로 해석하는 노스텔지아적 성향이 공격적이거나 패러디적인 그런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단지 우리가 흔히 해서 과거의 가치는 이른바 순수한 패러디, 과거의 가치, 과거의 상상력적인 박물관 속에 갇혀있는 이런 상태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패스티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패티시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미학적인 특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화 리시, 이것은 여성 영화입니다. 예, 리시라고 하는 여성 이름인데 이게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리시인데 여자 주인공 이름을 영화의 제목으로 했던 것으로서 봐도 역시 여성 영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파심에 대한 내적 저항의 기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시는 빌과 마찬가지로 멜로드라마 형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영화입니다. 가을 극복으로서의 반파시즘을 멜로드라마에서 묘사하고 있는 볼프의 영화는 1970년대 서독의 뉴저만 시대에서 볼 수 있는 멜로드라마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잠깐 볼까요? 리시. Groß ist der Bedarf an Träumen, wenn die Zeiten dunkel und die Menschen ohne Hoffnung sind. Groß war der Bedarf an Träumen im Deutschland des Jahres 1932. Groß waren und leicht und billig waren Träume zu haben. Viel leichter als Arbeit, viel leichter als Brot. 예. 나레이션이 여기서 좀 상황, 베를린 한 곳을 이렇게 점점점 그 파노라마 샤우스로 비추면서 그 시대적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고 뭐 여러분 들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 좀 더 보면은 멜로드라마 동독과 서독의 멜로디의 비교인데요. 라이너 베르네 파스빈더의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 비에 대어 마리아 브라운 1978년도 헬마 잔더스 브람스의 독일 창백한 어머니 더치란드 블라히무터 1979년도 에드가 라이스의 고향 1980년도 이런 것들은 뉴저머 신화의 여성 영화의 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멜로드라마는 남자 주인공을 변화시키고 자신은 고통에 시달리는 자기 희생의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서독이 멜로드라마가 부적절한 자기 동정을 유발하는 데 반해서 볼프의 멜로드라마는 내적 저항의 기호로서 금욕적인 체념을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의미론적으로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볼프의 이러한 여성 영화는 후기 영화인 솔로서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시, 우리 조금 전에 봤었죠. 리시라고 하는 영화는 플로르테 작가인 에프체 바이스콥가 1931년도에 쓴 소설 리시 혹은 유혹, 리시 오더 디 페수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영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학의 영화 작품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은 시작 시퀀스가 시작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자막으로 시작됩니다. 제3제국의 그림자가 독일의 어릉설 시기에 대체 바이스코프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은 우리들의 최근의 과거를 보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충격적인 얘기 한 장을 서술하고 있다. 이어지는 시작 시퀀스는 파노라마 샤스처로서 1932년 베를린 시내를 조망하면서 리시가 담배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로젠 실업자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아까 이게 그 보이스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죠. 다시 보면은 Für 3 Groschen konntest du einen Nachmittag mit Reederei beisammen sein. Gratis, sagte man dir, wenn du erwerbslos warst. Palmen Valencia
백화점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Drei Pfennig kauftest du dir eine Zigarette, deren Schiller nur Name ein Stückchen antiker Wetterwelt barg, und einen Traum von 1001 Nacht, oder eine Erinnerung an die königliche Geliebte Salomos. 네. Juno, das bedeutete vielleicht. 예, 여기 보면은 리시가 담배 판매로 일하고 있는 이제 백화점으로 이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징 중에선 피엘 유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슐라텐 두도프에 이르기까지 해서 슐라이드까지 바이바르 공항에서의 아방가드 영화의 정통인 전통 양식의 전통인 패스틱 기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면서 1930년에 초의 그런 시대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930년대 초의 상황을 독일의 그런 상황을 또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얘기했던 보이스 오브 해설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바이마르 공화 시대인 1930년 초의 전형적인 줄거리 상황이나 등장인물, 베를린에 있는 건물의 뒷마당이나 소시민의 거주 공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는 또한 이러한 배경은 발트 루트만의 기록 영화 베를린 대도시의 교향곡이 형식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전에 한번 보았죠. 베를린 대도시 교향곡을 보았던 부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의 특징이기도 한 패스티시는 다른 작품으로부터 주제, 모티브, 이미지, 문체나 양식 등을 수용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패스티시는 헤르테처럼 풍자적이나 공격적인 웃음을 자아내는 아이러니의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이면에 감춰진 모티브를 지니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프레드릭 제임스, 미국의 유명한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가인 프레드릭 제임슨이 얘기하고 있는 패스티시는 스타일의 혁신이 불가능한 시대에 지나간 잊힌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 스타일의 혁신이 불가능한 시대에 스타일을 다시 지나간 잊혀진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과거에 갇혀있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원하면 패스티시는 스타일의 혁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서 현재를 재현하는데 어려움에 연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 시대의 특징적인 것을 다시 묘사하면서 과거의 가치를 환기시키면서 관객에게 현실이 과거의 스타일과 내러티브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패스티시의 미학적 기능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현재 어떤 어떤 작가가 자기가 어떤 작품, 특히 뭐 영화면 영화, 특히 영화 같은데 어떤 것을 드라마는 드라마 이런 것에 문학인 문학 이런 것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스스로 창작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어떤 스타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다시 과거를 회귀해서 그 스타일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전의 그 스타일을 모방하면서 그것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이 패스티시의 강한 이런 보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리시라고 앞부분도 역시 많은 작가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1930년대, 1929년, 30년대 그 어려운 그 독일의 그 시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가져오면서 자기 영화를 주제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다음 시간에 동전의 코너 볼수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만. 예.